이번 시간에는 OSI 참조 모델과 TCP/IP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OSI 참조 모델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개방된 데이터 통신 환경에 맞게 계층 구도 형태로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총 7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통신에 필요한 기능들을 계층별로 묶어서 둔 거죠. 좀 먼저 용어 정의를 좀 보자 그러면 계층 N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7개의 계층이 있는데 송신자 데이터를 보내는 쪽과 데이터를 받는 쪽에 각각의 동일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n번째 모델은 n번째 계층의 모듈 또는 n번째 계층의 모듈은 그들 상호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응용계층과 응용계층에 있는 두 프로토콜 모듈이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 기능상 상호 대칭 관계에 있는 각각 n번째 계층 모듈 간에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계층 N 프로토콜이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SI 7계층인 경우에 응용계층부터 마지막에 물리계층까지를 별도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칭하면서 그 모듈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양단의 프로세스를 이제 동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프로토콜이 계층화, 하이어라키컬하게 상하로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데, 그때 상층에 있는 프로토콜과 하층에 있는 프로토콜 계층 간에 어떤 접속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규정을 준수해야 상호간에 상하간에 계층 사이에 이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한 예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단말에 있는 잭의 핀 개수 같은 것들 일정하게 이제 증이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카드가 있으면 이 잭이 규격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상계층, 하위계층으로부터 제공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동료 프로세스들 간에 양쪽 두 프로토콜 스택에 동일한 계층의 프로세스는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아랫계층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대편에게 이제 보내는,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선을 따라서 거의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따라서 상대편에 이제 동일한 계층에 전달해야 이쪽에서 의도했던, 예를 들면 주소다 이쪽에 주소에 이제 맞는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기도 하고 등등 이제 필요한 것들 암호화 있으면 지금 복화한달지 그런 상호간에 동일한 계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해당 계층까지 올릴 때는 반드시 아래 계층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송신 호스트로부터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보면 송신 호스트에서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가 내려 보낼 때 앞에 부분에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헤더는 이제 그 각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헤더들이 추가되고, 수신 호스트 쪽에서는 이제 그 필요한 각 계층에 필요한 정보들이 헤더에 들어있는 것들을 빼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상위 계층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송신 호스트부터 궁극적으로 보낼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웹 서비스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종합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인 거죠. 이게 이제 응용계층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요 데이터를 상대편 웹서버의 인증 시스템에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이제 그게 인증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용자라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특정한 HTML 파일들을 보내준다 할지 하게 됐을 때 아무튼 그런 궁극적으로 응용계층에서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응용계층에서도 그 데이터를 싣고 앞부분에 필요한 뭐 정보들을 헤더 부분에 추가하게 됩니다. HTTP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뭐 여러 가지 HTTP 버전이 뭔지 뭐 등등 그런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포함되게 되죠. 표현 계층에서도 뭐 암호화를 한다거나 압축을 한다 그러면 압축 방법이랄지 암호화 방법들을 해당하는 헤더 정보가 이게 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는 이 전체를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았던 그 전체를 자기는 그냥 블랙박스면서 그냥 데이터를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는 요 응용계층이 있는 헤더 정보는 자기는 뭐 의미가 없죠.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션 계층에서도 세션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는 자신의 헤더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보내고, 상위 계층으로부터 온 헤더 플러스 데이터 전체는 그냥 자신의 전체로 이제 보는 겁니다. 데이터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에다가 자기 계층에 필요한 추가적인 헤더 정보를 추가해서 실용적으로 물리계층으로 해서 이제 이 전체가 실제로 응용계층에서 궁극적으로 보내야 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요만큼인데 부가적인 각 계층별로 자신들 기능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런 헤더에가 이제 담아져서 물리계층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물리계층에서 이제 상대편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면 상대 계층에서는 아래 계층부터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기에 있었던 추가된 헤더 정보들을 이제 꺼내보는 거죠. 꺼내보는 게 데이터를 이렇게 맥어드레스다가는 맥어드레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봐가지고 자기 거다 그러면 이제 그 헤더 정보를 버리고 이 데이터 자기 계층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인 이 부분만 상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필요했던 기능적인 그 데이터 정보는 자기 이제 소모를 하고, 이게 이제 IP 같은 사용하고, 이 부분만 또 상위로 이제 걸려보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자꾸 이제 자기들 계층보다 필요한 정보들을 헤더에다가 추가해서 실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고, 받는 쪽에서는 자기 계층이 필요했던 헤더 정보들을 소모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응용계층에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신 호스트의 응용계층인 웹서버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고 그놈은 자기 인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절차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계 기능이라고 이제 5에서 7계층 중에서 하위 계층 3계층만 따로 이렇게 해놓게 되는데, 이건 이제 라우터들인 거죠. 라우터들. 다이렉트로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런 이제 두 개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만, 아주 먼 곳에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 라우터라고 하는데, 라우터는 말 그대로 설계 계층으로만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라우터 간에 서로 이제 맥 어드레스 랜 카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해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네트워크 주소 IP 중에 네트워크 주소를 해석하고, 그거 해석된 IP 주소에 따라서 특정 라우터로 경로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계 기능을 가진 라우터는 3계층까지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3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라우터한테는 필요가 없죠. 위에 전송 계층부터 위의 것들은 특정한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고, 이제 특정한 응용 계층을 전제로 하고 이제 기능적인 것들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는 라우터에는 필요 없고, 라우터는 아래에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라우터 이렇게 아래 3계층만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층별로 이제 조금 기능들을 자세히 좀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아래층의 가장 물리 계층은 말 그대로 전송 매체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송 매체에 따라 이제 다르죠. 이게 뭐 무선이냐 유선이냐, 무선에서도 뭐 블루투스냐 아니면 와이파이냐 등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카드들도 다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리적 인터페이스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항목들을 실제 벤더들이 제품을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기구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데서 데이터의 전송 속도랄지, 또 클럭 동기화 방법, 물리적 연결 형태는 어떻게 될 건지 등등을 다 이제 물리 계층에서 정의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드웨어적이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물리 계층인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두 호스트 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었을 때 이 점대점 두 호스트, 두 노드, 또 두 컴퓨터 간에 연결되었을 때, 거기에서 데이터 링크가 연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데, 이 계층에 첫 번째로 물리적 전송 오류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이 전송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게 건너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가장 심플한 해결책은 지전송이다 라고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링크 계층에 구현되어 있고, 주로 이제 여기 써졌듯이 투 호스트가 1대1로 직접 연결된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라우터든 컴퓨터든 간에. 그래서 이 둘 사이 궁극적으로는 내 컴퓨터부터 동신되어 있는 웹서버까지의 가는 경로상에 있어서 모든 그 중간에 경유하게 되는 노드들은 바로 옆에 것과는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둘 사이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또 그때 이제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은 특히 프레임이라 한다 그랬죠. 프레임이라 하고, 중요한 건 맥 주소를 사용한다.
맥 주소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랜 카드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48비트 이더넷인 경우에 프로토콜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고유 주소를 특별히 이더넷에 맥 주소로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랜카드에는 48비트짜리 이더넷은 우리가 흔히 쓰는 48비트 고유 주소를 갖죠. 모든 랜카드는 유일한 주소를 갖습니다. 아무튼 뭐 흐름 제어 기능도 지원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 위에 3계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 설정인데 경로 설정, 라우팅 문제. 경로를 설정해서 예를 들면 라우터들은 여러 가지 링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간인 것들은 되게 이제 라우터들인 경우죠. 내가 특정한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라우터들이 IP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보고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선택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테이블을 보고 특정한 IP를 가진 네트워크 주소를 가진 애는 몇 번 다음 이제 라우터가 있겠죠.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네트워크 카드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네트워크가 4개가 있는 거겠죠. 이 라우터는. 그래서 이제 특정한 네트워크 랜카드를 통해서 이제 그쪽 네트워크를 보내는 그런 경로 설정 기능을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정적 방식과 동적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라우팅하는 것은 정적 방식은 보내는 쪽에서 아예 패킷에다가 어디를 경유해서 가라라고 정해놓는 것을 정적 방식을 하고 동적 방식은 중간에 있는 라우터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개 약간 차이가 있죠. 흔히 쓰는 건 실제 사용되는 건 동적 방식인 거죠.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라우팅 경로를 동쪽으로 결정하는 걸 동적 방식이라고 정적 방식은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경로를 그냥 미리 정해놓고 그냥 보내는 걸 정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IP라고 하는 주소 개념이 필요하다. 패킷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혼잡 제어를 해야 된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처리 속도가 다른 경우에 이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중간에 이제 트래픽 잼이 발생해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적당하게 상호 이제 뭐 슬라이딩 윈도우나 뭐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보낼 때 혼잡 기능을 제어를 통해서 천천히 보내도록 한다거나 또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유해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이런 혼잡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네트워크 계층가 구현되어 있다. 전송 계층은 이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또 텔넷이나 FTP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특정한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과 상대방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컴퓨터에 온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전송해 줘야 될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전송 계층이 하는 일입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연결해 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그게 커넥션 리스냐, 커넥션 오리엔티드냐, 연결 지향이냐 아니냐. 뭐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TCP로 할 거냐, 뭐 UDP로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연결 방식과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중요한 게 포트 번호죠. 프로세스를 구별하는 게 포트 번호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웹 서비스는 80 포트를 쓰고, 뭐 텔넷 같은 경우는 23번 포트, SSH 같은 22번 포트를 쓰는 것처럼 프로세스마다 웰known 포트를 사용하는 잘 알려진 게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 경우는 별도의 포트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제 포트가 있어야 그 포트 번호를 보고 특정한 컴퓨터에 돌아가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죠. 그것에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이제 OSI 7계층에서는 물리계층부터 전송계층까지가 운영체제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건 물론 물리계층은 하드웨어적이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로부터 전송계층까지는 우리가 운영체제에 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구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션 계층부터 이제 운영 계층까지는 이제 운영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세션은 이제 실제로 이런 연결들 하위 계층이 담당하는 뭐 연결이나 주소, 경로 배정 등등 오류 수정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일처리 단위의 개념으로서 세션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세션. 뭐 로그인 세션 그래서 어떤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인증받고 통과해서 연결해서 그로부터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처음 시작과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안에는 다수의 이제 아래에 있는 계층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두 개의 어떤 태스크 업무가 연속되어지는 그 연결돼서 중간에 또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재연결 시켜주고 데이터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등등 하나의 일처리 단위로 세션이 연결되어서 실행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를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세션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은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마스키 코드인지, 앱스트코드인지, 유니코드인지 어떤 데이터 표현을 쓰는지라고 하는 거고, 뭐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그래서 엔디안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등 아무튼 데이터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처리하는 거죠. 이것도 일련의 양쪽이 동일해야 데이터들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걸 데이터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암호화나 데이터 압축 부분도 표현 계층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어떤 암호화를 사용할 건지, 데이터 압축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도 표현 계층에서 다루는 기능인 거죠. 마지막으로 최상위에 있는 응용 계층이 있죠. 응용 계층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FTP니 텔넷이니 메일이니 등등의 응용 파일 전송한다거나 원격으로 제어한다거나 이제 메일에 관련되어 있는 팝3니 등등의 SMTP 등등 전자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응용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들인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구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OSI 7계층은 IS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OSI 7계층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층이 7개나 되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죠.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에서 공부할 때 7가지 계층을 암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런 대표적인 기능들은 일단 암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나중에 좀 더 깊이 이제 뒤에 부분이 다 책에 교재에서 다루는 것들 다 이 계층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는 건데,
기본적인 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나중에 가서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계층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의 그림이 없으면 좀 정글이 세매게 되는데 항상 7계층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는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고 있는 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P/IP 모델을 보죠. OSI 7계층은 말 그대로 이제 국제국에서 초기에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기능별로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를 묶어서 이제 계층화해 놓은 건데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는 형태가 이제 TCP/IP 모델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 다 이제 TCP/IP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TCP/IP 모델은 간단하게 4계층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응용 계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과, 그 다음에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아래층에 이제 인터페이스 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전송 계층, 응용이죠. 그래서 가만히 OS 7계층과 비교해보면은 위에 세션부터 세션 표현 응용 계층까지 3계층을 갖다가 그냥 응용 계층이라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 계층에서 다 구현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계층을 묶어버리고 중요한 이제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별도로 두고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을 합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총 현재 4계층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사용자 공간과 시스템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하고 랜카드나 하드웨어니까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TCP부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OS의 7계층 이야기했듯이 전송 계층에서 부터는 이 부분은 컴퓨터 운영체제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TCP/IP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송 계층에서는 TCP하고 UDP를 이제 쓰는데 물론 여기 전송 계층에 들어가는 프로토콜들은 다양하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TCP와 UDP를 쓰고 특히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주소 체계를 IP를 쓰는 게 TCP/IP 모델인 겁니다. 스몰 토크든 IBM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기 아니면 다른 것들 사용한 거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운영체가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사이에 소켓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켓 라이브러리가 제공돼 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계층들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용 계층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 소켓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TCP를 쓸 건지, TCP 쓰면 어떤 포트를 쓸 건지, UDP를 쓸 건지 뭐 그런 것도 다 지정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IP 주소를 어떻게 주는지 등등.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거고 아랫부분은 운영체제에 구현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시스템 콜들이 있죠. 시스템 콜 라이브러리를 제공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불러다가 코딩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스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 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다. 연결형과 비연결형,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서 이제 전화하는 것처럼 사전에 연결이 필요한 거고, UDP는
그냥 편지 붙이는 것처럼 상대편과 연결 설정이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건 안전성이 유지되는 거고, 이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 있을 때 특히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커널 내부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운영식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소켓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운영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것들을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IP, 아까 얘기했지만 IP 주소 체계를 가지고 경로 선택이 중요한 기능이다. 랜카드와 드라이버로 이제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거죠. 상용 공간은 이제 상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고, 최선 계층 이하의 시스템 공간들은 소켓 시스템 콜 소켓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책이 없지만 예시로서 들어주는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 C언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데 IP 버전 4라는 이야기고 IP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켓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스트림은 TCP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IP와 TCP 사용하고 뭐 이렇게 주소 주는 방법들, 포트 번호가 있죠. 포트 번호 9000번을 사용하겠다. IP는 1.0.0.9를 하겠다. 이 IP 주소고, 이게 포트 번호 뭐 이런 식으로 TCP에 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IP는 IP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지원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함수죠, 함수.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 프로타입을 잘 알고 있고 잘 맞춰줘야 이제 프로그램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TCP/IP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를 보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좀 더 부가적인 프로토콜들이긴 한데 운영 프로그램들이 이게 뭐 메일이든 무슨 SMTP든 뭐 팝스든 FTP든 이런 것들이 여기 수행하게 되고 최종 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P가 네트워크 계층이 있는데 두 개 옆에 지원해주는 별도의 프로토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같은 계층에 ARP, R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을 나름 좀 자세히 배울 텐데 맥 어드레스하고 IP 어드레스를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인 거고 ICMP는 네트워크 계층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IP가 사용되는 네트워크 계층은 좀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럼 혹시 핑이라고 써보셨나 모르겠네. 핑하고 이렇게 주소를 쓰죠. IP 주소를 쓰면은 그 계속해서 ICMP 패킷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서버가 살아있는지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로스가 있고 뭐 로스가 있고 뭐 이렇게 성공이 석세스 있었고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리는지 뭐 등등 현재 네트워크 상태 점검을 할 때 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죠. 핑이라고. 그게 이제 ICMP 패킷을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ICMP는 그 네트워크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현 상태가 어쩐지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인 거죠. 아래가 이제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어요.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죠. 같은 전선 계층에 있는 거, 아니면 뭐 다음주 뭐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건 어떤 것들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책에 이제 뭐 그림은 없지만 이해 편의를 좀 돕게. 나중에 이제 ARP에 대해서 다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뭐 이해를 해도 하면 좋고 모두도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책에 나오는데 말로만 써져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ARP는 이렇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라고 이제 써 있죠. RARP는 리버스 역이란 이야기는 반대로 맥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로 변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까지 포함을 시키면 주소는 3개의 주소 체계로 되어 있어요. 3주소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가 이제 포트죠. 포트. 프로세스를 구별해주는 거, 프로그램을 구별해주는 게 사용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IP죠. IP. 그 다음에 이제 맥 주소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ARP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IP는 이게 논리적인 주소거든요. 논리적 주소 체계고 국제기구에서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특정한 단체나 이제 IP 대역들을 할당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특정한 IP를 갖는 컴퓨터는 자꾸 바뀔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에다 IP를 할당해 주는데 그 컴퓨터 하나에다가 IP 하나를 영구적으로 박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할당해 놨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낡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컴퓨터는 랜카드가 있는, 랜카드는 맥이 있죠. 맥어드레스, 랜카드 어드레스가. 그래서 얘는 항상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IP에. IP는 예를 들면 뭐 내 방, 또 우리 건물로 이제 네트워크 주소대를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컴퓨터는 계속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IP가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특정 컴퓨터가 특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IP가 주어지면 실제로 그 I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어드레스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I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컴퓨터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그 컴퓨터에 연결된 고유 번호인 맥 어드레스, 즉 랜카드의 어드레스입니다. 48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랜카드는 오직 자신만의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카드 하나를 버리면 이건 그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을 비하한 얘기는 아니지만 짝퉁 랜카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할당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맥 어드레스를 갖다 그대로 막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혹시 잘못해가지고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맥 어드레스를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IP하고 맥 어드레스를 연결해 줍니다. 즉, 이 IP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맥 어드레스가 어떤 거냐를 이제 결정해 주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데, 방법이 이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림에서 시스템 A라고 하지만 대개 이제 A가 스위치 장비가 라우터가 되는데, 자기한테 외부로부터 저 먼 곳으로부터 패킷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거기에 써진 어드레스가 이제 141.23.56.23이더라 라고 하는 패킷가 써져 있는 거죠. 패킷 헤더가 네트워크 계층에. 그러면 시스템 A는 그 패킷을 물어보는 겁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ARP 프로토콜에 예정되어 있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킷에다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거든요.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애들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 IP를 가진 애가 있겠죠. 이들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B가 가졌다. 실제로 B가 이 주소를 실제로 가진 컴퓨터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리플라이라고 하는 ARP 리플라이라고 하는 패킷에다가 141.23.56.23이라고 하는 IP를 사용하고 있는 나의 맥 어드레스는 이것이다. 이거 뭐 물리적 주소라고도 하고 맥 주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붙는데 물리적 주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다가 이건 같은 말이야. 맥 주소라고도 하고 맥 어드레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48비트인데 이놈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ARP 캐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IP 주소 요걸 여기다 써놓고 요 액어드레스 여러분들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패킷에다가 이 맥 어드레스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내면 얘들은 이제 저희 게 아니니까 그걸 안 받고 얘만 그 맥 어드레스 오는 주소를 정확히 다음 패킷만 얘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ARP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퀘스트니 리플라이니 하는 이 패킷들을 제공해 주죠.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RARP는 사실 이제 RARP 요즘 뭐 보기 드문데 이 호스트가 컴퓨터가 하드가 없는 거예요. 자기 IP 주소를 저장해 놓을 하드가 없고 근데 이제 IP가 이제 통신하려면 필요한 경우죠. IP를 저장하지 못하고 자기는 랜카드는 가지고 있으니까 랜카드 주소를 알아서 아까 이제 앞에 거 차이로 보면 얘는 남의 맥 어드레스 알아내는 거잖아요. 남의 요 IP를 받는 다른 놈의 다른 노드에 맥 어드레스 알아내는 건데 RARP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자신의 IP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myIP. 그래서 이제 RARP 서버가 이제 별도로 있죠. 주소를 관리해주는 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이 서버가 그 맥 어드레스의 IP는 요놈이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약간 물론 개념상으로는 앞에 ARP는 IP 주소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를 얻어내는 거고 RARP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IP를 얻어내는 건데 그 대상도 다르다는 거죠. ARP는 남의 거 남의 거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 RARP는 자신의 IP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용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ICMP가 있습니다. ICMP는 뭐 책에 달아지지 않고 살짝 뭐 이런 식으로만 써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ICMP가 자세히 또 다뤄지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살도록 하고 저희도 이 정도에서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류 메시지를 전송하는 특히 네트워크 계층에서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 서버까지 연결이 되는지 네트워크가 끝나지 않는지 뭐 패킷을 전송했다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쩐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ICMP의 메시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쓰는 오류가 발생했으면 어떤 오류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ICMP다 라고 하는 겁니다. ICMP가 이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죠. 무슨 약자냐 그러면 인터넷 컨트롤 제어란냐 그죠? 여기 이제 이 메시지 오류 메시지 제어 메시지죠. 프로토콜 이렇게 이게 약자니까 그래서 ICMP인데 이걸 풀어서 읽으면 대충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프로토콜인지 알 수가 있죠.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인터넷을 컨트롤하는 메시지에 관계된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 비교를 해놨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시험에 이제 좀 자주 나오고 특히 ARP 같은 건 중요하죠.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ARP 캐시를 실제로 여러분들 운영시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하는 방법들은 ARP를 자세히 배울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2장도 끝났으니까 2장 연습 문제를 1장과 동일하게 한글이나 워드 파일 같은 편집 파일에다가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